먼저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이게 조건이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판례 하나씩 기억해야 됩니다. 정지 조건은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동산을 팔았는데 할부로 팔아요. 할부로 팔면서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다시 말해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남아있다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되겠죠. 대금 완납이 정지 조건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해제 조건은 약혼예물 수수, 갑이 을에게 약혼 반지를 줘요. 증여죠? 그죠? 그런데 갑과 을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을은 그 약혼 반지를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을은 권리를 상실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해제 조건이 되겠죠.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결론, 동산 소유권 유보분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정조건과 해제조건을 개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등은 법률 행위에 부과한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가 있어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혼인과 같은,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취소나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 어음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어음수표 행위, 이런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 단독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으니까 붙여도 된다. 또 하나가 채무 면제.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붙으면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안 받을게. 채무 면제죠. 거기에 33회 시험에 붙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단독행위에다가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에 탈을 썼으나 조건이 아닌 거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즉 불법 조건인 경우, 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가 없고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151조 1항입니다. 판례가 하나 있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즉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되 헤어지면 반환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전체가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된 경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기성조건, 불능조건이라 하고요. 이게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가 된 경우 각각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무효,
무효,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되죠. 공식이니까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또는 기불, 정해, 정해. 가운데 낑겨 있는 거 숨 막혀 뒤져. 무효. 나머지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그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148조, 149조, 150조. 조건 성취 후 147조가 있다. 148조는 뭐냐?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을은 잔뜩 기대하면서 공부하겠죠. 요게 기대권, 권리, 정지 조건부 권리. 요거를 갑이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 침해하지 말아라. 갑이 을에게 주기로 한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팔아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을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게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죠. 만약에 침해하게 되면요, 을은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을의 저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보존과 관련해서 이 경우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는 미리 가등기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본등기함으로써 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해줄 수 있다. 가등기 해줄 수 있다. 그게 149조. 그 다음 150조는요, 반신의 행위라고. 다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한 당사자 갑, 이익을 받는 당사자 을, 이렇게 되죠. 조건이 성취되면 상가 건물을 넘겨줘야 되니까 갑은 경제적으로 불이익하고요. 손실이 있죠. 을은 상가 건물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란 말이지. 이렇게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와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0조 반신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방해한 경우 갑이 야비하게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하면 을은 합격을 주장하여 상가 건물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언제 조건이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판례 기억해야 되죠. 갑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딱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47조는 조건 성취 후인데요. 1항, 2항, 정지조건, 해지조건 이렇게 나눠서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그 법률행위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뻑하면 정지 효력을 잃는다, 해제 효력이 생긴다. 이따구로 출제합니다. 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예요. 소급이 아닙니다. 장래효입니다. 그런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 파괴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죠. 소급 파괴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성취한 때부터 생긴다. 있다고.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소급 파괴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여기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입증 책임 따로 볼 겁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어렵기 때문에 문제풀이 가서 볼 거예요. 요 정도가 일단 조건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기한. 범죄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울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 그렇죠. 종류가 일단 시기종기가 있죠. 그죠? 자, 시기종기 대표적인 거 임대차기야. 시기 2022년 6월 1일부터 종기 2024년 5월 31일까지. 이게 종기가 되겠죠. 그런데 종기를 이렇게 정했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임차인에게 매도.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건 종기가 아니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임대차는 시기만 있을 뿐 종기를 정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성년이 되면, 불확정기한은 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땅을 누구에게 줘라. 내가 죽으면 불확실. 죽는 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날짜가 불확실. 그런 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불확정기한하고 정지조건의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얘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어요. 임대인한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갑이 아직 주택이 안 나갔다.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갖고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는 을이 갑에게 돈 좀 빌려줘. 갑이 지금 현금은 없고 집이 빈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임대를 놔서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줄게. 요렇게 약속을 한 경우를 비교해 봅니다. 위에 거는요. 주택이 임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주면 되죠. 임대가 불가능해졌어요. 갑이 주택을 매각하라고 철거했어요. 그럼 보증금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 되죠. 반면에 밑에 거는요. 임대가 돼서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빌려주면 되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되죠. 다르죠. 똑같이 주택이 임대가 되면이지만 위에 거는 해석상 임대가 되든 임대가 불가능해지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기한. 반면에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조건.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네? 위에 거는 분명히 주택이 임대가 되든 매각이 되든 철거가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죠. 그럴 땐 기한으로 해석을 해라. 반면에 밑에 거는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되잖냐. 그때는 조건으로 해석하라. 두 번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불확정기한과 정조건을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세 번째,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눠서 기한도래 전에 154조를 통해 148조와 149조를 준용해라. 그래서 갑일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다. 을의 기대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이 생기네. 이 기대권. 갑은 침해하지 말아라.
을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중에 보존.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줄게. 오피스텔, 부동산. 성년이 되면 줄게 시기.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을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본등기를 함으로써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이 물권법 가등기 가서 써먹습니다. 이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기한 도래 후 시기가 붙어있다, 종기가 붙어있다, 시기가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절대로 기한 도래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이라든가 계약의 취소처럼 소급표 있는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간단한 거 이렇게 그냥. 네 번째, 기한의 이익이란 걸 조심하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다. 36개월이 될 때까지, 즉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 갑은 원금 안도주 되죠. 타다리 대금을 나눠서 내는 이익, 이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즉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이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 하는데 누구에게 기한이 있냐? 153조 1항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조문암기. 채권자 X, 본다 X.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조문만 나옵니다. 조문만.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X.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본다. X.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 추정한다. 딱 기억하시고요.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하므로 만약에 내가 기한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 이익을 해한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세 번째, 기한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상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 그 중에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기한이 도래한다. 원금 다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달이 나눠서 낼 수 있는 이익을 상실했으니까 원금을 다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한이익 상실인데 법에서 정한 사유가 3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요거는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저당권 침해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또 하나,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뭐 해야 된다? 원금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두 개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지금 당장 갚으세요. 라고 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이가 뭐라 그랬죠?
요 경우에는 원금도 바로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하고요. 요 경우에는 할부회사가 내놔 그래야 원금의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해요.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름을 붙여요, 판례가. 이걸 정지조건부 특약이라 하고 요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한이 상실 사유에서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적 특약이란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건부 특약이 뭔지 형성권적 특약이 뭔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건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로 추정한다. 이걸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라고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요렇게 조건과 기한에 관한 147조부터 154조까지 조문 암기하시고 입증 책임을 뺀 나머지 판례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있어요. 이거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부관 문제는 다 풀. 물론 한 분이 나오기 때문에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나온 맞춰야 돼요. 나온 맞춰야 돼. 맞춰야 돼. 148페이지. 148페이지. 조문 암기하자 말이지. 하나라도 맞춰야죠. 쉽게 나오는데.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 쉽게 나오는데 맞춰줘야죠. 의,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 양가로 3. 종류, 정지조건. 아까 정지조건 뭐 기억하자고 그랬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해제 조건은 밑에 나와 있죠. 약혼예물 수수. 다음 페이지 쭉 내려 가장 조건. 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확인하자. 그죠? 다음 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가를 번 단독 행위의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 채무 면제. 또 하나 상대방 동의. 그거 확인하자. 네? 152페이지 양가로 1번 단독 행위의 동그라미 2번의 예외 기억.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달라. 오른쪽 150조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의 동그라미 2번 퍼렇게 된 거 암기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148조와 149조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소극적 보호의 기억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확인하시고 147조 1항, 2항, 3항 조문 확인하시고 오른쪽 기한에 의의가 있고 종류가 있다 시기와 종기가 있고 한 장을 넘기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더라. 자 먼저 한 장을 넘깁니다. 핵심의 1번 2번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부관이 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거죠.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럼 뭘로 보고?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이행을 해야 한다. 이때는 뭘로 보고? 불확정 기한으로 보고.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정한 경우에 임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딱 다시 돌아옵니다. 네모 4번 156페이지 기한 도래 전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고 있고 기한 도래 후 152조와 1항이 있고 특히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오른쪽 기한의 이익과 관련된 153조 1항과 2항 암기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이 있고 기한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죠. 의의가 있고 상실 사유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대. 요거 기억해놨다가 요건 저당권 가서 써먹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핵심의 3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 행위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의 청구 등 채권자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 행위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다.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장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약이 있다. 그리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문제 나오는 거 정리가 됐고요. 그 중에 9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9문제 맞춰야 돼. 네? 맞아야 돼. 9문제. 맞춰야 돼. 적어도 8문제 맞춰야 돼. 진짜라니. 그래야 물권법 반타적하고도 합격할 수 있지.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기고 그 생기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물권. 재산권이죠. 총론, 강론 있죠. 강론 가면 7개 권리가 우리 시험법에 있죠. 총론은 두 덩어리로 나죠. 기초와 변동. 그 중에 기초. 4개만 정리하면 되죠.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된 우선적 효력과. 하나 더. 물권적 청구권.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 나올 만한 게 이 정도죠. 다만 이제 먼저 확인할 게 물권의 뜻이지요. 166페이지. 물권의 의. 자, 가장 단순하게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되죠.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절대적, 직접적,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물건 지배. 여기서 이 물건은 현존하는 물건, 특정된 물건, 독립한 물건. 지배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어떻게? 직접, 절대적, 배타적.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직접, 절대적, 배타적의 뜻만 좀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는데요. 뭐하고 비교하면 답이, 개념이 좀 명확해진다?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라 그랬죠.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에게 돈을 갚아라. 이게 채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데요. 물권은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 직접 지배하면 되지만 채권은 채무자가 이 행위를 해줘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이런 걸 간접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을은 갑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 옆에 서 있는 병한테 돈 갚으라고 했다는 쥐어 터지겠죠. 그러니까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반면에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다. 절대적. 이렇게 되죠. 채권은 비배타적이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병이 갑에게 1,000만 원. 변제기가 동일하면 평등. 어느 하나의 채권이 다른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비배타적, 비독점적. 반면에 물권은 내 물건은 나만 사용수익 처분. 배타적, 독점적. 이렇게 되죠. 또 둘 다 재산권입니다. 자, 재산권이란 건 첫째 팔아먹을 수 있다. 둘 다 양도성이 있다. 그런데 물권은 팔아먹는 걸 제한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물권의 양도성은 본질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채권은요. 채권을 팔아먹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채권의 양도성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물권의 양도성은 본질적이지만 채권의 양도성은 비본질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물권 관계는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채권 관계는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권의 뜻이고 특징이며 채권과 구별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 일단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게 의와 성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죽어도 안 읽어보죠. 왜? 잠이 잘 오니까. 에?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 왜 안 읽냐 그랬더니 잠이 너무 잘 온대. 조금 지나봐요. 이제 누워다 참 벌떡 일어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고민하느라고 이제 걱정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하면 잠 안 옵니다. 그럴 때 읽으시면 돼. 자,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라고 하는데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자, 이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이고요.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 수목 등은 토지의 일부가 되죠. 이런 게 물권의 객체인데 거기에 일물,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여기서 일물, 땅은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 일필토지, 일동건물이 각각 하나의 부동산이 되겠죠. 거기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외가 중요하다. 그 예외 중에서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동건물 일부는 간단하죠. 전세권과 아파트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 각 호마다 있지.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필토지 일부는 토지 자체 일부 하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나누면 되죠. 토지 자체 일부에는 뭐가 가능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용익물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이외의 정착물. 수목의 집단, 소나무 만그루, 수목, 소나무 한 그루, 수목의 집단, 소나무 만그루, 미분리 과실, 사과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농작물. 요렇게 별도로 건물 위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놈들 중에서 요 놈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면 뭐가 가능해?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놈들은
이름표를 붙이는 등 이런 걸 무슨 방법이라 하죠? 명인 방법. 소유자 갑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소유권이 가능하다.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은 안 된다.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 특히 경작자는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 다만 경작자가 농작물을 팔았다. 양수인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는 명인 방법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명인 방법이 없이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누구? 경작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예외가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쉬워요. 수개의 물건,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갑이 특정 양돈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기르면서 을에게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따라서 을은 갑이 장차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걸 뭐라 한다? 동산 양도 담보권. 이 동산 양도 담보권이 100개냐 1개냐 1개다. 1개다. 자, 이때 이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돼지 등판에다가 1번부터 10번이라고 번호를 쓸 것인가? 아니다. 특정한 장소, 내 종류, 수량을 지정. 그러면 특정된 거다. 이거를 집합물이라고 한다. 거기에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이 되고 그 후에 갑이 성돈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다. 구성물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그 양돈장 내는 돼지 100마리가 여전히 특정되어 있죠. 그죠? 특정성을 유지한단 말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조심하죠. 세 번째. 갑이 소유하는 101호의 저당권이 2개. 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병저축은행에서 또 돈 빌리고 하나의 물건의 저당권이 수개.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물일권제 예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데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거 강행규정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그랬죠. 명령규칙 안 된다 그랬고요.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뭐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지금은 돼지 100마리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든가 관습법상 법정세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종류강제. 기존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내용강제 이렇게 되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물권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만약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냈다. 무효다. 대표형에 뭐가 있죠?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장구한 세월 타인 토지를 통행했다 해서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사실상 소유권, 즉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없다. 근린 공원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이런 권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온천권, 관습상 통행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안 된다. 내용강제 소유권의 내용은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소익하거나 처분하는 건데 갑이 소유권 중 이것만 양도 즉 사용 소익 권능만을 영원히 포기. 그래서 처분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 소유권은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사용 수익을 분리하여 팔아먹음으로써 즉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사용 수익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걸 창설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167페이지 물권의 객체 물건 동그라미 1번 4줄 다음 페이지 판례 2번 판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1번 리권주의 오른쪽에 내용 양가로 1번에 토지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건물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수목 5줄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명인 방법의 기억 4줄까지만 그리고 오른쪽 디귿 농작물 동그라미 1, 2 그 정도 확인하시고 물권 법정주의 185조 의 동그라미 1번 양가로 3번 내용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기억 오른쪽 니은 밑에 판례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2번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게 있고 그 밑에 부정되는 판례가 4개가 있고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혹 모르니까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우선적 효력은 뭐죠?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되는 힘 그게 우선적 효력이죠. 그죠?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에 우선한다. 일몰일권주의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관한 기준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양가로 1번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자, 부동산은 등기 먼저 한 자가 동사는 점유를 먼저 한 자가 반면에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고 양가로 3번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또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물권은 뭐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그 물건을 매각을 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얘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라면 그 후에 물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저당권에 가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저당 목적물에 집착한 비용 상환 채권을 언제나 가장 먼저 변제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니은 예외 보는 거예요. 예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니은 일단 그 정도 확인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건데, 이제 문제가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 일단 물권적 청권은 간단하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냥 내 물건 돌려달라 이거죠. 그죠? 누군가가 물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그게 물권적 청권이다. 내 물건 돌려달라.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 즉 빌려 쓰도록 하고 있더라.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여기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 준다. 특히 유치권은 침해가 되면 점유물 반환 청구하면 된다. 즉 점유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중에서 뭐만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또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점유에 소라하고 소유권 등 점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본권이라 하는데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본권에 소라한다. 이 두 놈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유형 이런 게 있다. 특히 요거 지역권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간단해요.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이 침해된 원인이 지진 등 자연재해, 즉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침해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X.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르다. 지진 등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지진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 않냐. 안 된다.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이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자, 물권의 성질과 해서 첫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또 하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때 갑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만약에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켜서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된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또 갑소유 건물을 양수한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있고, 따라서 건물을 무단 점거한 자를 상대로 을이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퇴거를 청구하거나 을이 갑의 퇴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을이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원래 대원칙이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 가서 따로 자세히 봅니다. 일단 뭐 총론 부분에서는 사례 형태를 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을이 건물 소유자. 그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퇴거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건 할 수 있죠. 철거 청구. 토지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양도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다.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건물을 양수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자.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때려부시러 갔더니 병이 있더라. 갑은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특히 요거 조심. 그죠? 세 가지 조심하세요. 사례 형태로 나오고. 물권 정청권 요 정도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176페이지 의의가 있고요. 이번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 말씀드렸죠. 특히 양가로 3번. 오른쪽 종류 박스가 있죠. 그 박스 눈여겨보시고요. 양가로 이래 동그라미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 나중에 소유권 가서 봅니다. 동그라미 보면 방해제 청구 역시 소유권 가서 볼 건데 니은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물권적 청구에 상대방이 있지요. 그 중에 2번 조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주자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확인하시고요. 그 2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이 바로 요겁니다. 요 사례 형태로 요거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다른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참고 밑에 4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양가로 1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이 있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죠? 요거 가지고 나중에 점유권 가서 조금 더 보고 소유권 가서 조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져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일단 요 정도 꼭 확인해 놨다가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나간 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번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더라도 추인한 부분은 유효다. 틀렸죠.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2번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추인 사실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니까 틀렸죠. 그죠? 그렇게. 자, 3번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은 가운데 알았다고 돼 있죠. 악의니까 철회할 수 없고요. 옳은 지문이죠. 니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처럼 다루어지죠. 디귿 대리권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사용 승낙 묵인이 뭐죠? 수여의 표시죠.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리을은 또 가운데 안경우라고 돼 있죠. 악의죠. 악의도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또 미음은 본인이 추인 거절했죠. 그리고 다시 추인할 수는 없지. 비읍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눈에 팍 보여. 3번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안 된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뭐가 안 보여? 보이지. 경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잖아. 뭘 눈이 있는데 뭘 안 보여. 보이죠? 틀렸잖아. 빨리 찾아. 눈 감지 말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후딱후딱.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요. 그냥 답이 보여요. 민법은 그래. 아직 안 보이는데 보일 때까지 봐야지. 보일 때까지 듣고 보일 때까지 보고 계속 해야 돼요.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천년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 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 아니죠. 새로운 행위를 본다라고 해야죠.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별도로 강박이 있었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죠. 니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했어. 확정적 무효죠. 니은 옳은 지문이네. 디귿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 안 했네. 확정적 유효죠.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리얼 중간생략 등기 깡그리 무효죠. 깡그리 무효라고 했어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옳은 거 니은 하나. 7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눈에 빡 보여. 뭐가 보여? 2번 취소한 때부터 무효.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빨리빨리. 처음부터 무효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2번 고르는 거지. 8번 틀린 것을 골라라. 3번을 봤더니 자 1번은 뭐예요? 정진대 이미 성취죠. 기성, 기정주 조건 없는 행위. 2번은 해제인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돼 있죠. 불능이지. 불해줘. 그죠? 조건 없는 행위. 옳은 지문이죠. 근데 3번 조건이 선량한 부속기자 사유질서 위반했대. 불법 조건이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 그랬습니다.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151조 1항
조문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조문만. 그래서 틀린 거 3번. 9번에 1번 일권주의라고 돼 있죠. 틀린 거 3번 보세요. 명인방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명인방법은 저당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번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을 봤더니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라고 돼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죠. 3번이 틀렸죠. 이게 다 기출된 문제들이에요. 난이도가 쉽잖아. 그죠?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말이지.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건 그냥 맞춰요. 아시겠죠? 이런 것만 주워 먹어도 합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못 맞췄지? 이거 자꾸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공부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요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외우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내 걸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